본 강의는 임상심리사 2급 실기 기출문제 중 출제 빈도가 높았던 문제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오가시는 시간에 대중교통 등에서 영상을 들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이 처음 실시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4번 출제된 문제들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심리치료와 자문, 교육, 재활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즉 REBT에 관한 문제입니다. PPT 자료에서 보듯이 REBT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3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A군의 사례로 A군의 행동에 ABC 모델을 적용하여 A군을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기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사례의 내용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대리의 사례를 주고 ABCD 치료 모델에 맞추어 설명하라는 문제이고, 세 번째는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의 ABCD 모델에 기초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각각의 문제의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유형의 문제인 ABCD 모델에 기초한 치료 계획입니다. ABCD의 순서에 따라 첫째, 선행사건의 확인입니다. 내담자와 상담관계를 수립한 후 내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절한 정서 및 행동과 가장 관련이 있는 선행사건을 확인합니다. 둘째, 비합리적 생각의 확인입니다. 선행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믿음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유발한 비합리적인 생각과 믿음을 확인합니다. 셋째, 결과입니다. 내담자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감정이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넷째, 논박입니다.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의 비합리적 생각과 믿음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오류를 찾아봅니다. 논박을 통해 논리적 오류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논박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효과입니다. 비합리적 생각과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내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도록 내담자를 격려합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답안을 작성하면서 ABCD에 해당하는 영어를 함께 PPT처럼 괄호에 함께 기술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문제인 A군의 행동에 ABC 모델을 적용하여 치료에 참석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ABCD 모델에 대해 작성합니다. REBT의 ABC 모델은 선행사건의 확인, 비합리적 생각과 결과 간의 관련성 학습, 비합리적 생각에 대한 치료자의 논박 효과로서 내담자가 합리적 생각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례의 내용에 의거하여 A. 선행사건.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외출금지 명령을 하면서 나를 괴롭힘. B. 생각과 믿음. 엄마의 행동이 자신을 자극하였기 때문이어서 엄마가 문제이지 자신은 문제가 없음. C. 결과. 엄마는 A군을 변화시키려 하고 A군은 엄마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상담에 비자발적으로 옴. A군의 비합리적인 생각과 믿음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이해시킴. D. 논박. A군과 함께 A군의 비합리적 생각과 믿음을 검토하고 논리적 오류를 찾아냄. 논리적 오류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논박을 통해 도움을 제공. 이 효과. 비합리적 생각과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신념을 찾아내고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격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인 김대리의 사례를 REBT의 ABCD 치료 모델에 맞추어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A. 선행사건. 김대리가 사소한 실수를 했고 자신이 이를 용납하기 어려움. 타인들은 모두 괜찮다고 함. B. 생각과 믿음. 김대리의 비합리적 생각과 믿음은 실수하면 회사 생활은 끝이다라는 것임을 확인. C. 결과. 이러한 김대리의 비합리적 생각과 믿음으로 인해 심리적 혼란을 겪고 전직을 위해 상담에 옴. 이러한 결과가 김대리의 비합리적 생각 및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 및 이해시킴. D. 논박. 김대리의 비합리적 생각과 믿음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합리적인 생각과 믿음은 무엇인지를 논박을 통해 찾도록 도와줌.
이 효과.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했다고 회사 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합리적 신념을 갖게 됨.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전직을 고려하지 않게 됨. 이번 문제는 앨리스가 제시한 비합리적 신념을 5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나의 책에서 목록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쓴 여러 책과 논문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설명하고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교재나 책마다 내용이 다소 다르고 번역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기도 합니다. 아래는 앨리스의 저서에 언급된 비합리적 신념들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외우기가 쉽지 않아서 큰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 중에서 본인이 쉽게 잘 기억할 수 있는 항목을 5개 정도 선택하여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 관계에서의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모든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아야만 가치 있는 인간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는 끔찍하다. 어떤 사람들은 나쁘고 사악하며 반드시 비난받고 처벌받아야만 한다.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다.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2번째는 세상 일과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완벽한 능력이 있고 성공을 해야만 가치 있는 인간이다. 인간의 문제는 완전한 해결책이 있고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이는 끔찍한 일이다.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3번째는 운명과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나는 항상 고통이 없이 편안해야만 한다. 나는 아마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에서의 어려움은 부딪히기보다 피해가는 것이 편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하고 의지할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 이번 페이지는 참고자료로 앨리스의 여러 책들에 나와 있는 비합리적 신념에 관한 영어 원문과 번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앞 페이지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들을 답안으로 쓰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문제는 자기 표현 훈련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한 내담자의 특성을 연도별로 4가지, 5가지 또는 6가지를 쓰고 자기 표현 훈련을 통해서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2010년부터 3번 출제되었습니다. 2번째 유형은 내담자의 행동 특성을 6가지, 훈련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2가지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2007년에 한 번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문제에 대한 답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답이 도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007년에는 내담자의 행동 특성이라고 하였으나 2010년 이후 문제에서는 내담자의 특성이라고 하여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담자의 특성을 2007년 문제처럼 행동 특성으로 해석하면 아래에 출처로 적어놓은 이장호 교수님과 이동기 교수님의 상담 심리학 교재에 내담자의 행동 특성과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행동 특성에 대해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의 시선을 회피한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거나 언급하기를 두려워한다. 모임이나 회의에서 구석자리만을 찾는 습관이 있다.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는다. 불만, 적개심 등의 표현을 주저한다. 지나치게 변명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다. 지배적인 인물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한다.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애정을 표시하지 못한다. 타인을 칭찬할 줄도 모르고 칭찬을 받을 줄도 모른다. 친구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은 첫째,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가 있다. 둘째,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셋째,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넷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위의 항목 중에서 각각 6가지와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의 질문을 내담자의 행동 특성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담자의 특성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답도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옳지 않다거나 또는 자신이 옳지 않고 상대방은 옳다고 단정한다. 둘째,
의사결정을 상대방에게 미루거나 자신이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선택한다. 셋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의 수준이 매우 낮다. 넷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회피하거나 굴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섯째, 상대방의 불만이나 불평을 야기하며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내기에 이른다. 여섯째, 설사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이 운이나 상대방의 조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장호 교수님과 이동기 교수님의 책에 내담자의 행동 특성과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을 맥락적으로 이어서 기술하고 있어서 내담자의 행동 특성을 쓰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출제 의도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쓰라는 문제는 2007년 이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도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의 여러 내용 중 두 가지를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첫째,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처음 시도하는 경우 쉬운 것부터 시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셋째, 자신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행동 변화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한다. 넷째, 자기 표현에 의한 효과를 예상하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한다. 다섯째, 자신의 좋은 점은 물론 상대방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여섯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 문제는 주요 우울장애와 자살 위험이 있는 내담자의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사례의 내용은 마포구에 살고 있는 B씨는 30대 중반의 전업주부로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별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 남편이 회사 일을 이유로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집에 머무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B씨는 자신이 일궈낸 사회적 경력과 자신이 꿈꾸던 결혼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사회와 무관한 존재,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파국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와 같은 생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이제는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울한 기분으로 보내야 했다. 결국 B씨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출제년도별로 사례의 내용이 약간씩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B씨의 증상인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을 5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살 위험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3가지 쓰라는 것이고 세 번째 질문은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을 3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DSM-5의 진단 기준을 보면 먼저 2주 동안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 및 기쁨의 상실 중 하나를 포함하여 아래 증상 중 5가지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모든 활동에서 흥미와 기쁨이 상실되었거나 현저하게 감소, 체중 상실 또는 체중 증가, 식욕 감퇴 또는 식욕 증진, 이는 식이요법을 하지 않는데도 1개월 내에 체중의 5% 이상의 변화, 불면증 또는 과수면,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연,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무가치감 또는 지나친 죄책감, 사고 또는 집중 능력 감퇴 또는 결정의 어려움 등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외우기 쉬운 것은 우울증이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는 것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울한 기분과 흥미와 기쁨이 상실 또는 감소되고 밥맛이 없어 체중 및 식욕이 변화하고 잠을 잘 못 자서 불면증 또는 과수면, 늘 처져 있어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무가치감이 들고 매사 죄책감이 드는 것이라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인 자살 위험성 평가 항목 중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3가지는 큰 카테고리로 과거 자살력, 자살사고 평가, 자살계획 평가, 이 3가지를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의 항목을 포함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 자살 시도 이력을 평가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왜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하였는지를 묻습니다. 과거의 자살 행동은 향후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킵니다. 둘째,
자살사고 평가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환자의 자살 생각의 유무 및 빈도를 판단합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언제,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셋째, 자살 계획을 평가합니다. 자살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여 자살 도구의 준비, 자살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넷째, 내담자의 심리적 증상을 평가합니다.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우울증 등 심리적, 정신적 증상을 내담자가 겪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 체계를 평가합니다. 내담자를 지지해주고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위기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등 주변의 지지 및 보호 체계에 대해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인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의 대처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가족과 친지들에게 알립니다. 이는 가족의 격려와 후원이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절대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 가까이에 있지 않게 합니다. 넷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자살 위험성 질문지입니다. 이 질문지의 질문들을 보면 앞 페이지에서 공부한 자살 위험성 평가 항목들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질문은 자살 과거력에 대한 질문이고 2번 질문은 자살 사고에 대한 평가 질문이고 3번 질문은 자살 계획에 대한 평가 질문이고 4번 질문은 주변의 지지 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4번 출제된 문제들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재활과 치료의 차이를 기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재활과 치료를 비교하여 암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활은 개인의 강점이나 자원을 개발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만족감을 증대시키고 재기하도록 돕고 현재와 미래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치료는 증상이나 병리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재활의 목적은 만성질환자들의 사회적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치료의 목적은 증상의 경감, 개선, 치유에 있습니다. 인과이론 측면에서 보면 재활은 인과이론이 중요하지 않고 치료는 인과이론에 기초를 둡니다. 시간적 초점은 재활은 현재와 미래에 있고 치료는 과거, 현재 및 미래에 있습니다. 진단 내용 측면에서 재활은 현재 요구되는 기술과 자원을 평가하고 치료는 증상과 가능한 원인들을 측정합니다. 재활은 직접 기술 가르치기, 기술 수행한 짜기, 자원 조정, 자원 수정, 의사소통 훈련 등의 1차적 기술에 중점을 두고 치료는 약물 치료나 정신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역사적 근거를 보면 재활은 인간자원 개발, 직업훈련, 신체 재활, 내담자 중심 요법, 특수교육, 학습이론에 의거하고 치료는 신체의학, 정신역동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4번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영상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3번 출제된 문제의 영상으로 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